자, 우리 교재 체크 22페이지 보시면 보문인데 우리 지난주에도 신동엽 시인의 시를 봤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시는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를 봤고 이 시도 우리 지난주에 신동엽 시인은 현실 참여적 성격의 시를 많이 썼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시에 집어넣고 독자로 하여금 현실 문제를 생각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마찬가지로 자, 바로 시대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문학작품 안에는 시대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시대를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것, 요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단정적 어조를 쓰고 있어. 자, 봄이라고 하는 애는 남해나 북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라고 시작하는데 자, 도대체 봄이 뭐냐? 자, 봄이 오기를 바라는 거가 봄동글. 자, 봄은 남해도 아니고 북녘도 아니야. 여기서 오는 게 아니야. 자, 지금 남해와 북녘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어. 확신이죠. 이거 여기서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확신을 보여주는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봄이라는 건 남해, 북녘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 한반도 지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옆에다 살짝 그려볼까? 차차, 제주도. 자,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남해라고 하면 여기. 자, 그럼 북녘이라고 하면 북쪽 저기. 자, 그럼 여기 남해와 동녘, 북녘이라고 말하는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라고 말하는 건 어디? 우리나라가 아닌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봄이라는 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한 것은 외부의 세력 혹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봄이 도대체 뭔데?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이라고 했어. 그럼 봄이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너그럽고 빛난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봄의 그 눈짓이라고 얘기했어. 자, 봄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하고 있고요. 의인. 자, 우리 저번에 배웠던 시를 바탕으로 봤을 때 저번에 신동엽 시인이 현실의 문제 뭐 얘기했어? 바로 분단과 남북의 어떤 갈등, 대립, 그리고 군부 독재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어. 자, 그러면 외세에서 오지 않는 봄, 그리고 너그럽고 빛나는 그 봄, 이건 도대체 뭘까? 자, 지금 분단된 상황을 겨울이라고 본다면 자, 봄은 뭐예요? 통일의 시대입니다. 통일의 시대. 남북의 화합, 그리고 통일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봄은 통일을 의미한다. 통일. 남과 북의 통일. 자, 그래서 봄은 어떤 기운? 아주 너그럽고 빛납니다. 바로 통일의 기운. 자, 이 봄의 눈짓은 어디에서?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자, 제주에서 두만까지 나왔어요. 자, 제주도부터 저 북쪽 위에 있는 두만강까지. 그럼 무엇을 말해요?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바로 한반도 전체를 의미해요. 제주라는 것은 한반도 전체 그리고 우리나라를 뜻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자,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네, 주황색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하는 건 전부 다 우리나라 전체를 뜻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그러니까 통일은 외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서 통일의 기운은 어디서 시작됩니다. 자, 통일을 시작하려면 뭐 해야 돼? 우리 스스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주통일.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때? 앉는다, 움튼다. 계속 단정적인 어조 사용하고 있죠? 자, 믿음이나 확신, 의지를 보여주는 어조예요. 자, 그러면 겨울은, 자, 봄의 반대, 겨울은 뭐다? 지금 분단된 현실을 말하겠다. 분단된 현실. 자, 얘네들은 어디서? 외세에서,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 분단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분단은 아니야. 우리는 뭐야? 분단은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됐지만 통일은 우리에게서 시작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다와 대륙 밖에서 바로 분단은 외세에 의해서 그 매서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자, 이 겨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떻다? 매서운 눈보라를 가지고 있는 게 겨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매서운 눈보라라는 건 분단으로 인한 고통. 분단으로 인한 고통은 뭐가 있을까?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든지 혹은 계속해서 뭔가 위협을 가하고 있다든지 심지어 분단으로 인한 이산 가족들도 있죠. 만나지 못하고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아픔들, 분단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많은 고통을 눈보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분단의 고통. 분단으로 인한 분단의 고통. 분단으로 인한 많은 아픔들. 자, 이런 걸 전부 다 눈보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자, 봄은 어떤 것? 너그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봄이 되면 어떻다? 너그럽고 따뜻하고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이 봄은 뭔가 싸워서 받아내는 통일이 아니고 평화로운 방법으로의 통일을 말하고 있어. 평화 통일. 자, 평화 통일을 말하고 있고요. 삼천리 마을마다 자, 바로 우리나라 전체. 자, 그리고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자, 움틀 것이다와 같은 말이죠. 약간 예언적인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어. 예언적 어조. 자, 예언적인데, 자, 이렇게 예언하는 이유는, 자, 이세월 너그러운 봄, 우리의 평화 통일, 누가 주체가 돼야 된다? 바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 바로 주체가 우리 민족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움터서 강산을 덮은, 자, 강산은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그 미움의 쇠붙이들. 자, 그럼 미움의 쇠붙이는 바로 뭐겠어요? 바로 겨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 이거를 미움의 쇠붙이. 서로 남과 북이 대립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들. 그리고 쇠붙이니까 대립하고 있는 군사적인 상황.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바로 남과 북의 군사적 대립. 남과 북의 군사적인 대립 상황을 말하고요.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역시 미래의 예언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 스스로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서 평화적 통일이 시작될 거고 자, 이게 시작된다면 우리는 남과 북의 군사적 대립은 다 흐물흐물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뭘 예언하는 거야? 바로 분단 혹은 대립이 종결되고 평화와 화합의 통일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이 종식되고 그리고 평화 통일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시대 상황 보여주는 거 바로 봄이라는 것과 겨울이 나왔는데요. 자, 겨울은 지금 현재 상황. 지금은 겨울 상황이야.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이 겨울은 누가 가져왔어? 외세에서 왔어. 하지만 이제 봄이 올 거야. 봄이 올 건데 이 봄은 외세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민족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주적인 통일을 해야 돼. 특히 통일은 너그럽고 빛나는 속성. 그래서 평화적인 통일을 말하고 있고 결국 평화 통일이 된다면 남과 북의 대립은 종식되고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통일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자, 갈래는 자유시, 형식은 자유롭다. 감정을 노래했고요. 자, 현실 문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시입니다. 참여적이고요. 자, 저항적이다. 자, 상징적. 뭐가 상징이야? 겨울이나 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징적 시화들이었고요. 자, 미래에 대한 의지. 봄을 올 거라는 믿음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자주적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가 나오고 있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당시 사회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 지금 6.25 전쟁 이후 외세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이거 문제 풀 때 일제강점기 이런 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안 돼요. 신동엽은 아닙니다. 신동엽은 60년대 이제 분단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뭐 분단되어 있지만 우리는 뭐 할 것이다? 조국이 통일될 거라는 확신. 통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자, 옆에 가시면 봄과 겨울의 대립적인 의미. 자, 봄은 통일 시대를 의미하고요. 자, 겨울은 바다와 대립과 외세에 의해서 고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분단 현실을 말한다. 자, 우리 시어의 상징적 의미는 방금 다 봤으니까요. 위에 지문 내용 확인부터 오른쪽 23페이지까지 풀어주세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 자, 가난한 사랑 노래. 자, 근데 이건 누가 썼어요? 신경림이라는 작가가 썼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신경림은요.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농민의 어떤 힘든 삶을 나타내는 시들도 썼고요. 또는 도시 노동자의 슬픔을 담은 시도 씁니다. 농민의 어떤 슬픔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시로는 제일 대표적인 게 농무라는 작품이 있고요. 도시 노동자의 슬픔은 바로 이 시에서 잘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난한 사랑 노래라고 하고 부제가 달려 있어요. 부제. 자, 부제가 뭐라고 달려 있어?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부제를 보면 이 시의 창작 의도, 시인이 이 시를 왜 창작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가난한 사랑 노래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 1970년대 하면 산업화 도시화죠. 자, 산업화 도시화. 산업화 시대가 되면 공장을 막 짓고 돌려. 그래서 산업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농촌에서는 쌀이나 이런 걸 농사 지어봤자 돈이 안 되니까 우리 70년대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죠. 농촌이나 시골, 어촌에서 도시로 돈을 벌러 젊은이들이 옵니다. 얘네들이 어디에 가? 공장에 취직해요. 공장에 취직하는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는 못해요. 되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노동운동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고 하잖아.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 이렇게 힘들게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가난을 면치 못하고 힘들게 일만 하며 살아가는 이런 젊은이.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얘네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쓴 겁니다. 뭐 이 시를 썼던 배경 보면 신경림이라는 이 작가가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 보니까 이웃에 이 젊은이, 공장에 일하러 다니는 젊은이가 사는 집에 불이 켜져 있더라는 거야. 쟤는 지금 일을 마치고 들어왔을까? 아니면 일하러 나가려고 지금 불을 켰을까? 이 새벽까지 일을 하다니 참 고생이 많다. 얘네들이 이런 젊은이들이 많은데 얘네들을 위로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이 시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 내용으로 한번 가보자. 자, 우리 이 시를 쭉 보시면 총 그냥 하나의 연으로 쭉 이루어져 있는데요. 부분 파트가 나뉘어집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뭐가 사용되냐면 도치법이 사용돼요. 전체적으로 도치법. 자, 도치가 뭐예요? 자, 도치법은 자, 말의 어순을 바꿔서 표현하는 거죠. 자, 도치법을 사용합니다. 어순이 바뀌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이 파트별로 나뉘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여기 서술어가 여기 왔죠?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서술 없네. 서술어를 앞으로 당긴 겁니다. 원래 일반적 어순으로 보면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나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니? 이게 원래 어순이야. 근데 얘를 서술어 부분을 앞으로 당겨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치법이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분마다 다 도치법 나옵니다. 자, 지금 화자의 처지, 화자는 어떻다? 가난하다라고 나왔고 자,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로움. 자, 그런데 얘가 뭐라 그래?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죠. 자, 우리 상식적으로 가난한 거랑 부자인 거랑 이 감정이랑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요. 가난해도 외로움은 다 알죠. 왜? 외로움이라는 건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란 말이야. 당연한 사실을 의문문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죠?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불러? 네, 당연한 걸. 그렇지. 서리법. 자,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당연한 사실을 의문문으로 바꿔서 표현했어.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가난해도 외로움을 압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 모르겠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외로움을 알죠. 외로움을 느끼죠.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야? 너와 헤어져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 쌓인 골목길에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자, 우리 여기서 색채 대비 시각적 심상 사용하고 있어요. 시각적 심상이고요. 그리고 색채 대비가 나옵니다.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 자, 하얀 눈 위에 새파란 달빛이 쏟아져요. 어때? 더 추운 느낌이 들죠? 더 차갑고 추운 느낌이 들어. 이 차갑고 추운 느낌과 외로움이란 정서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바로 이런 색채 대비를 통해서 외로움을 더 강하게,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정서를 더 잘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다? 시각적 심상을 사용했고요. 자, 외롭고 쓸쓸한 감정. 외로움, 쓸쓸함. 외롭고 그런 감정이 아주 강하게 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장면이 그려지죠. 자, 눈이 쌓여 있고요. 그 골목길에 혼자 외로운 표정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젊은이와 새파란 달빛의 모습, 그리고 굉장히 쓸쓸해 보이는 느낌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으로 가면 똑같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료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까지가 두 번째 파트죠. 자, 똑같이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이것이 뭐뭐겠는가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시 서리법이고 도치법도 사용됐고 자, 이번에 나오는 감정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오고 있고요.
자, 2점을 치는 소리, 이번엔 소리 청각,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청각,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소리니까 다 이렇게 해볼까? 자, 우리 이 부분은 청각적 심상. 자, 청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이 부분이요,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2점을 친다는 건 뭐냐면 새벽 2시를 알리는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 새벽 2시야. 그러면 이 젊은이가 밤에 자다 깨서 혹은 일하러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혹은 뭐 들어가서 밖에서 들리는 새벽 2시를 알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리고 메밀묵 호각 뭔지 알죠? 호루라기 소리, 호루라기. 자, 그래서 자, 이때는 야간 통행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걸 잡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약간 두려움을 나타내고, 이거 메밀묵 사려 소리도 들리고,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자, 이 젊은이 어디 살아요? 공장 노동자니까 공장 근처 살겠죠? 바로 이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는 뭐예요? 공장이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새벽 2시까지도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있죠? 바로 이제 얘는 또 눈을 뜨면 여기 일하러 나가야 돼.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두렵겠니? 바로 이런 어떤 산업화로 인한 힘든 삶, 이런 거를 이 소리로 말하고 있어요. 육중한 기에 굴러가는 소리. 자, 이 젊은이가 두려워하는 것들, 새벽 2시를 알리고, 호각 소리도 들리고, 자,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고, 자, 또 나를 압박하는 아주 육중한 기계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사회적 배경 1970년대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번에는 자,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이제 그리움이 나옵니다. 역시 계속 서리법이 나오고 있고요.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자, 어때? 자, 지금 그리워요. 누가 그리워? 집에 계신 고향집의 어머니와 고향집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어때? 가난해서 지금 내일도 오늘도 일하러 공장에 나가야 하니까 그립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립지만 갈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 여기 보시면 새빨간 감, 얘는 시각. 시각. 바람 소리, 얘는 청각. 이건 따로따로야. 새빨간 감도 그려보고, 거기에 스치는 바람 소리도 그려보고, 따로따로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일 때는 공감각이 아니에요. 공감각이 되려면 감각의 전이가 나타나야 되고, 여기선 전이가 아니라 그냥 복합감각이 낮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뭐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당연히 알겠지. 자, 사랑.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자, 뜨거움은 촉각. 촉각.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서 터지던 내 울음. 울음은 청각. 자, 어때요? 사랑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죠. 자, 사랑하는 사람이 뒤에서 울고 있지만 뒤돌아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 어떤 것들? 위에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자, 가난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느끼는 이 많은 감정들,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때? 속상하고 안타깝죠. 안타까움. 자, 그래서 우리 시적화자의 처지를 보시면 시골에서 돈 벌러 도시로 왔어요. 자, 그리고 고향과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가난해서 고향에 갈 수도 없고 가난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해야 하죠. 자, 그래서 어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자, 성격 감각적이다. 우리 감각은 언제 사용한다? 여기 신상 많이 나왔죠? 자, 신상이 두드러지게 보이면 감각적이라고 합니다. 자, 현실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70년대 젊은이의 모습입니다. 자, 가난하기 때문에 인간적 정감, 인간이라면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감정들까지도 다 버려야 하는 안타깝고 비정한 현실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 비슷한 문장 구조. 가난하다고 해서 이것을 뭐뭐겠는가 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운율을 만들어주고 다양한 신상이 사용됐고요. 전체적으로 부분 서리법, 도치법 계속 나타나 있고요. 70년대를 배경으로 가난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알려주는 식구, 우리 아까 청각으로 표현했었죠?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격 소리, 자, 그리고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자, 그래서 바로 당시 70년대 산업화 시대 초기 우리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시인은 이 시를 왜 썼다? 자, 우리 부제에서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젊은이들을 위로하고자 했다. 또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 느끼게 되는 아픔과 절망을 절실하고 호소력 있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이 시를 읽고 위로를 받을 많은 젊은이들이 있죠. 오늘날도 젊은이들의 삶이 나아지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공감을 받고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문학작품의 보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도 역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 청포도고요. 자, 청포도는 이육사라는 시인이 썼습니다. 자, 우리 비평문 같은 경우에는 문학 비평가가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해서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해석하고 평가를 해놓은 글을 비평문이라고 불러요. 써볼까? 비평문. 자, 비평문은 전문가가 씁니다. 전문가가 근거를 들어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 글을 비평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꼭 반드시 하나의 정답만, 하나의 감상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작품 내적인 요소에 집중해서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작품이 나왔던 시대상을 바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작가, 혹은 독자가 무엇을 얻었느냐를 중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비평문은 왜 읽을까? 내가 이 비평가가 한 해석을 읽고 그것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감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런 근거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나는 이런 것을 근거로 이렇게 해석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비평문을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청포도 같은 경우는 이육사 시인이 썼는데요. 이육사는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저항 시인이죠. 자, 이육사는 식민지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원래 이름은 이원록 혹은 이원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육사는 자기가 시를 쓸 때 붙인 이름이고요. 왜? 처음으로 감옥에 간 사건이 있는데 조선은행 폭파 사건에 연루가 돼요. 이육사 형제가 한 건 아니고
장진홍 의사가 한 의건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첫 번째로 가게 되고 그때 죄수번호를 따서 이육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부터가 일제에 대한 저항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럼 시 내용 한번 볼까? 자,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자, 지금 뭐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내 고향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청포도가 나오고 있는데 청포도 푸른색. 자, 시각적 심상이 강하게 드러나는 글입니다. 자, 푸른색의 청포도. 자, 그럼 청포도가 의미하는 건 뭐냐? 청포도는요. 풍요롭고 평화로움을 의미해요. 자, 왜 청포도가 풍요롭고 평화로울까? 특히 우리 시에서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바다, 하늘. 자, 우리 푸른색 쓰면 어떤 이미지? 평화롭거나 희망차거나 뭔가 이상적인 상황을 푸른색으로 많이 표현해요. 여기서 청포도, 푸른색의 포도를 사용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농작물이 익어가려면 이 동네가 전쟁이나 이런 평화롭지 못한 상황에서 농작물이 익어갈 순 없어요. 그리고 우린 마을이 가난해서 굶주리면 포도 같은 걸 기르질 않습니다. 뭐 쌀이든 보리든 뭐 감자든 고구마든 끼니가 되는 걸 키운단 말이야. 청포도를 키운다? 어떻다?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청포도는 뭐다? 평화로움이나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로움, 풍요로움. 자, 청포도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다? 1년은요. 우리 고향의 7월은요. 굉장히 평화롭고 풍요로운 때예요. 평화롭고 풍요로운 것이 바로 우리 고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자, 뭐가 열리고 있어요? 전설이요. 전설은 뭔데? 청포도요. 자, 전설은 뭐예요?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전설이라고 부르지. 그렇다는 건 전설이 청포도다? 그럼 우리 마을은 옛날부터 대대손손 평화롭고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아왔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마을은 예로부터 대대손손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왔는데요. 여기 주저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얘는 의태어,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입니다.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넉넉하고 풍요로운 느낌 같이 만들어주죠? 먼데 하늘이 역시 푸른색,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자, 그러면 하늘은 뭐야? 하늘 푸른색이고요. 내가 우러러보는 나의 꿈, 나의 이상. 내가 추구하는 이상이 꿈을 꾸며 알알이 어디 청포도 하나마다 들어와 박혀있어. 그럼 청포도 안에는 뭐가 있어? 내 꿈, 내 이상이 들어있어. 청포도는 뭔데? 평화롭고 풍요로운 거야. 그러면 내 꿈은 뭐야?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이 내 꿈이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부분 바로 화자의 소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화자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자, 그러면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자, 하늘도 나오고 푸른 바다도 나옵니다. 자, 푸른색. 자, 가슴을 열었다. 여기는요. 의인법이고요. 뭔가 희망찬 분위기가 조성돼요. 자, 그리고 뭐가 와요?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옵니다. 흰 돛담배. 자, 푸른색과 흰색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색채 대비가 나오고 있죠.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나오고요. 뭔가 자, 희망찬 분위기, 평화로운 시대가 가슴을 열어줍니다. 자, 지금은 어때? 파도가 치고 있어요. 바다, 못 들어와. 하지만 때가 되면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자, 그러면 누가 와? 내가 바라는 손님은 자,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 자, 그러면 그냥 작품만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를 가져다 줄 존재라고 볼 수 있고 혹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 그 자체일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자, 내가 바라는 손님은 누굴까? 지금 일제강점기니까 광복 또는 광복을 가져다 줄 존재. 자, 시인을 중심으로 볼까요? 시인은 누구예요?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가 간절히 바라는 손님은 누굴까? 역시 광복 혹은 나와 함께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내 동지들. 얘네들이 언제 돌아올 수 있어? 외국에서 독립운동하고 있으니까 독립이 돼야 돌아올 거 아니야. 독립이 돼서 나의 동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작품만 가지고 봤을 때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일 것이고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광복, 시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광복 또는 나의 동지들, 독자를 중심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간절히 바라는 대상, 그것이 손님이 될 수 있고 자, 근데 손님은 어떻게 와? 고달픈 몸으로 와. 자, 그러니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상으로 계속 얘기하면 힘든 싸움을 하고 일제를 싸우고 이겨서 이 시련을 이겨내야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고달프게 올 수밖에 없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뭘 입고 올 거야? 청포, 푸른색 도포를 입고 올 거야. 그렇다는 건 뭐야? 내가 바라는 손님은 너무 힘들게 그래서 굉장히 지치게 오긴 오지만 나에게 뭘 줄 거야? 푸른색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줄 거야. 자, 그러면 온다고 했으니 올 거라는 거죠. 온다고 했어. 자, 바로 손님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에요. 믿음, 확신.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자, 이 포도를 먹는다는 건 뭐다? 이제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면 두 손을 한껏 졌어도 좋으려 얼마나 기쁠까? 그만큼의 기쁨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자, 손이 젖는다. 이 부분은 촉각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각이지만 손이 젖는 건 촉각이고요. 자, 그만큼 어떻다? 나는 그날만 온다면 광복만 돼서 그 기쁨을 나눌 수만 있다면 내 손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자기 희생 의지예요. 그러니까 희생적이고 헌신적입니다. 나는 희생해도 돼요. 자, 아이야 하고 부르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는 건 돈호법이라고 부르고 약간 옛날 시가의 형태를 계승한 모습입니다. 이육사 자체가 한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선비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옛날 시가의 형태를 본따서 썼고요. 우리 식탁엔 뭘 준비해라? 은쟁반 비싸죠? 하이한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자, 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예요. 손님 맞이를 준비해 두렴. 자, 근데 어떻게 비싼 은쟁반에다가 모시수건도 하얗게 만들어 둘 거야. 아주 깨끗하죠. 흰색을 사용해서 흰색 순수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정갈하게 준비해 두렴. 자, 바로 순수함, 정성, 정갈한 태도로 손님 맞이를 준비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안 하고 나왔는데 우리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늘린 시적 허용이죠. 자, 그래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 혹은 조국 광복에 대한 독립에 대한 열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는 다 봤어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 뒤쪽에 있는 비평문을 한번 볼게요. 우리 11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화면은 신경 쓰지 말고 118쪽 봐주세요. 자, 118쪽 봐주시면 자, 1939년 8월 이육사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청포도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었다.
시인의 삶과 관련지어 볼 때, 자, 가로로 묶어볼까? 자, 여기가 근거. 근거를 시인의 삶으로 봤다. 자, 우리 근거를 시인의 삶을 근거로 본다 하면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작품은 여름과일 청포도를 통해, 자, 밑줄 해볼까요?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 밑줄. 자, 바로 시인의 삶을 근거로 뭐라고 해석했어?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노래한 시다 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이육사의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군, 지금은 안동시 도산면 원촌마을이다. 조선 중기의 대학자인 태계 이황의 후손들이 300년 가까운 긴 세월 모여 살아온 곳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태계의 가르침을 조차 선비가 지켜야 할 규범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 이육사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비 교육을 철저히 받으며 성장하였다. 자, 선비 교육 밑줄 해주시고, 이 같은 교육으로 형성되는 선비 정신 속에는, 자, 가로로 묶어볼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개인의 편안함을 돌보지 않고 나아가 싸우는 것이 바른 도리라는 생각, 가로 닫아보자, 또 들어있다. 자, 이게 선비 정신입니다. 선비 정신. 자, 나라가 위태로울 때 개인의 편안함을 돌보지 않는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견위, 치명, 선공, 후사. 견위치명이 뭐냐면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면 내 목숨을 던진다는 겁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선공후사는 먼저 공적인 거, 나라 일을 먼저 살피고 내 개인적인 건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 원촌마을과 바로 그 옆에 자리한 하계마을에서 독립유공자가 30명 넘게 나올 정도로 일제에 대한 저항성이 두드러졌던 것은 이와 무엇과? 바로 선비 교육, 선비 정신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런 공간에서 나서 자란 이육사는 자연스럽게 나라를 찾고자 일제와 맞서 싸우는 길로 나아갔다. 가난, 질병, 투옥으로 고통스러운 길이었다. 1944년 1월 16일 새벽 베이징의 어느 감옥에서 외롭게 숨질 때까지 그는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 어떤 길? 독립투사로서의 길을 걸었다. 자, 그 다음 청포도는 모두 6년인데 각연이 이행으로 이루어져 안정감이 있다. 자, 지금 뭐 보고 있어? 자, 두 번째, 시의 구조와 짜임을 보고 있어요. 우리 이거 뭐라고 그랬니?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그랬죠? 작품 안에 나와 있는 걸 봅니다. 자, 시상의 흐름에 따라 1에서 2연, 3에서 4연, 5연, 6년의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년에서는 한여름 들어 본격적으로 익어가는 청포도의 특별한 의미에 관해 말한다. 자, 1, 2연 밑줄 하시고 청포도의 특별한 의미 밑줄. 이 시에서의 청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자, 바로 시어의 의미를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절대론적 관점이죠. 시어의 의미를 보고 있어요. 자, 청포도 송이송이는 마을의 역사와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꿈을 품고 있는 전설이 열린 것이니 매우 가치 있는 존재이다. 게다가 청포도알 하나하나에는 희망을 상징하는 먼데 하늘이 들어와 박혀 있으니, 자, 희망을 상징하는 먼데 하늘 밑줄. 그 가치는 더 커진다. 그 희망에는, 자, 밑줄 해볼까요?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관한 기대까지 밑줄 다 담겨 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청포도의 의미입니다. 3, 4연에서는, 자, 3, 4연도 밑줄. 내가 바라는 손님이 언젠가 찾아오리라는 믿음을 말한다. 3년은 그 손님이 찾아오는 날의 전경을 상상하여 그린 것이다.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풍을 타고 돛담배가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는 풍경인데 험한 시절은 끝나고 소망하던 평화의 때가 온 것을 잘 보여준다. 밑줄 해볼까? 오랜 세월 힘든 싸움을 계속하느라 지쳐 고달픈 몸으로 돌아오는 까지 밑줄. 왜 고달프다? 힘든 싸움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 풍경의 주인공인 손님은 자 손님 밑줄 해방된 조국을 상징한다. 자 해방된 조국을 상징 밑줄. 그러니까 3에서 4연에서는 지금은 물결 드높고 바람 거센 고통의 때이지만 언젠가는 조국 해방의 날이 올 것임을 믿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자 밑줄에 볼까? 조국 해방의 날이 올 것임을 믿는 마음. 5연에서는 자 5연 밑줄 손님을 맞아 버릴 즐거운 잔치를 상상한다. 가치 있는 존재인 청포도로 차린 풍성한 식탁에서 함께 즐기는 행복한 잔치다. 이 잔치는 밝고 환한 웃음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지난 일을 말하고 지난 일 뭐 일제강점기 힘들었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날을 그리는 앞으로의 평화로운 미래에 대해서 그리는 말의 잔치이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즐거운 잔치이니 두 손이 흠뻑 젖는 것이 무슨 상관이랴. 자 즐거운 잔치 밑줄. 자, 점잖지 못하다는 생각도 손이 더럽혀진다는 염려도 이 잔치판에는 끼어들 수 없다. 6년에서는 자 6년 밑줄 이처럼 행복한 그날의 손님 맞이를 위한 준비에 관해 이야기한다. 자 손님 맞이를 위한 준비 밑줄. 잘 익은 청포도를 담을 은쟁반과 손 닦을 하얀 모시수건을 준비한다는 것. 참으로 귀한 손님이니 온 정성을 다해야 함을 드러낸다. 자, 온 정성을 다해야 함 밑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육사 시인은 어떻다? 조국 독립의 소망과 믿음을 품고 굽힘없는 투쟁의 삶을 살았다. 가로로 묶을게요. 여기가 근거고요. 뭘 근거로 들었어요? 이육사의 삶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청포도는 그 굳고 뜨겁고 고든 투쟁에서 삶에서 피어난 꽃이었다. 여기 밑줄 하시고 자, 여기가 해석과 평가예요. 자, 바로 근거는 뭐? 이육사의 삶을 바탕으로 근거를 들어 해석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인의 삶 그리고 절대론적 관점 또 나왔는데요. 우리 근거 이거 말고도 더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볼까? 세 번째 뭐 있어요? 시대 상황 보는 거 있죠. 시대 상황. 반영론적 관점. 그리고 네 번째 독자가 뭘 얻었냐, 뭘 깨달았냐, 무언가를 뭐 느꼈냐. 요걸 중심으로 보는 건 효용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디야? 자, 시인의 삶이나 시대 상황이나 독자를 보는 건 외제적 관점, 그리고 시의 구조와 짜임, 시어의 의미를 보는 건 내재적 관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제적 관점 3개, 내재적 관점 하나. 그러면 쉬었다가 합시다.